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엔솔루션즈 엄재홍이고요.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이제 공작기계에서 지능형 에이전트 뭐 이렇게 거대하게 써놨는데, 사실은 저희가 뿌리산업, 뭐 소부장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작기계도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우리도 공작기계 비즈니스도 요즘에 이제 많은 변화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조금은 AI를 살펴보는 관점에서 고찰을 했고요. 앞에서도 되게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같이 요즘 굉장히 중요한 산업에서 어떤 것들이 변화가 있는지 잘 설명해 주셨는데, 문제는 AI가 왜 지금에 와서 그렇게 갑자기 뭐 엄청 주목을 받고 왜 자꾸 큰일이 난 것처럼 하는지, 이거를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다 그냥 사라질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정말 잘 챙겨야 되는 주제인 건지, 요거를 좀 고찰하고자 하는 게 오늘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 목차는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뭐 산업이 발전했고, 그래서 뿌리 산업, 소부장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래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AI, 인텔리전스를 이용한 기술 이런 것들인데, 그게 갑자기 또 왜 이렇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또 특히 많이 듣는 게, 작년에는 조금 나오다가 올해 많이 나오는 게 에이전트 뭐 이런 거예요. 에이전트, 뭐 에이전틱, 피지컬 AI 뭐 막 나오는데, 근데 왜 이러는지를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응용은 각 산업에서 다양한 형태로 있기 때문에 각 산업 전문가분께서 많은 발표들을 해주셨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제조지능화 관점에서 저는 공작기계 산업에 있다 보니까, 공작기계는 또 그러면 AI, AX, 제조지능화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왜 신경을 써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고찰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제조 에이전트라는 거는 아직 뭐 정해진 정답이나 개념은 아니고요. 왜 저런 형태로 가야 되는지를 다루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작기계라는 건 되게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 산업 발전에서 중요한 도구였고요. 굉장히 자동화되고 디지털이 통합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매우 고정밀 가공을 가능하게 하다 보니까 근래 모든 산업에서 아주 핵심적인 도구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AI조차도 이제 근래에는 AI가 엄청 발전되고 큰 기술을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우리들의 노력이 이제 실제 고려해야 되게 되었고요. 우리 산업 발전이랑 공작기계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이 되게 많이 발전해 왔어요. 이거는 이제 어쩐 되게 일부의 산업에 대한 이그샘플인데, 보시면 굉장히 초보적인 비즈니스 형태여서 시작돼서 자동차만 해도 전기차 같이 어떤 플랫폼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전기차 같이 배터리가 상시로 있다 보니 컴퓨팅이 가능해요. 예전에 우리 내연기관 차는 배터리가 매우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쓰는 컴퓨터가 돌아가기가 부족해요. 그러다가 자동차 자체가 배터리인 전기차 같은 플랫폼이 되다 보니까 컴퓨팅이 많이 돌아가고, 그 안에서 AI 기능이 구현이 되고 자율주행이 구현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많은 부품들도 달라지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컴포넌트나 기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그림은 이제 스마트폰의 발전인데요. 스마트폰만 해도 아날로그 시대에서부터 디지털에서 완전 통합 플랫폼으로,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핸드폰들 보면 다 유니바디 가공을 하거나 이렇게 폼팩터의 변환부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까지 큰 발전이 되어 왔고요. 나머지도 특수 산업 분야,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요새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그냥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이 있고 거기에도 정밀 가공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산업이 발전하는데, 마지막 발전 모습에 보면 굉장히 고정밀의 특수 소재를 가공해야 되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작기계도 이거에 대응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뿌리 산업의 주요 요소로서 동작을 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뭐 산업 이거를 뭐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인더스트리를 몇 개로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1.0, 2.0 뭐 나누기도 하고 4.0까지 보통 나눠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동력이 들어오고 전기가 연결되고, 그다음에 자동화가 되고, 네, 디지털로 통해서 연결이 되는 문제가 되었지만, 근래에 와서 변화에 대한 모든 고찰은 대부분 사실 AI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자동화, 이런 것들이 큰 변화의 축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계라는 거는 되게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작업의 효율을 높이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에 발표에서는 반도체를 디자인하는 아주 극미세 공정인 반도체를 디자인함에 있어서는 시뮬레이션, 그렇죠?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언급해 주셨는데, 또 가공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재료를 그냥 깎아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깎기 전에 계획을 해야 되고,
공정을 최적화해야 되고 필요한 도구를 최적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형태가 발전되었지만 뭐 세계대전 때부터 이제 대량 생산, 특수 생산, 그 다음에 이후에 CNC 같이 이제 컴퓨터가 연결되고 이후에는 굉장히 고도화된 형태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빨간색 로봇이 있는 공정은 이미 몇 년 전에 만들어진 테슬라의 자율 제조 공장의 라인입니다. 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 공장에서 로봇이 뭔가를 조립을 할 수도 있지만 필요한 부품을 가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공작기계가 들어갈 수 있고요. 공작기계가 그 가공 라인에서 사람이 적고 자동화된 라인에서 그 플로우에 맞춰서 공작기계가 동작을 하려면 얘도 그 환경과 소통을 하고 자동화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자동화됐는데 기계를 사람이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이런 AI나 이런 AX 얘기할 때 휴먼 인더 루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자동화된 루프에 휴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병목인 거예요. 다 밤새 자동으로 빨리 하는데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자동화가 안 되고 이제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물론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자동화되는 그 공정에 맞춰서 기계도 발전을 해서 그런 변화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보면은 산업 발전의 역사에 보면 근래에 와서는 다 디지털, 커넥티드,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학습 기반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공작기계 산업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제조 공작기계가 어떤 중요한 부품을 가공하는 도구였다면 이제는 자율성이 좀 이식이 되어서 어느 정도 공정에 맞게 우리가 자율 제조 공장, 뭐 스마트 팩토리, 요즘엔 다크 팩토리까지도 말을 하죠.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불 꺼놓고 로봇이 자동으로 생산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기계가 그러면 오토메이티브하게 오토노머스하게 그 연결된 공장들과 상호 작용할 수 없으면 다크 팩토리에서 이 공작 기계가 사실은 다크 팩토리의 플로우를 깨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 기술의 트렌드에 맞게 발전을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산업이고요. 그러면 갑자기 AI가 왜 특히 요 몇 년 사이에 보시면은 챗GPT 나온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챗GPT라는 게 소가돼서 막 만지작대고 재밌게 쓰고 근래에 와서는 개발하는 데 쓰고 업무 자료 만드는 데 쓰고 엄청나게 씁니다. 챗GPT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뭐 제미나이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다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서비스가 나온 지 3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산업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AI는 되게 오랫동안 역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고요. 철학적 논의는 빼고라도 실질적 논의는 1940년대부터 됐다고 보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용어들이 있어요. 빅데이터, 그다음에 AI, 머신러닝, 딥러닝. 앞에 발표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온톨로지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왜 나왔냐면 빅데이터 시대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그냥 데이터만 때려 넣었기 때문이에요. 데이터만 계속 집어넣으니까 알고리즘이 개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이런 거지? 그냥 개념을 알 수 있죠. 언제? 데이터를 무한대로 많이 넣으면. 근데 그거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비용이 많이 들고요. 오래 걸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신호등 색깔이 3개밖에 없구나를 파악하는데 엄청난 비용의 슈퍼컴퓨터와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데피니션을 하는 거죠. 신호등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이 있어. 그렇죠? 3개가 돌아가면서 점등이 되고 각각의 의미는 무엇이야? 그다음에 특수한 경우에 이런 신호등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교통 체계에는 예를 들면 무슨 체크무늬 신호등은 존재하지 않아. 그렇죠? 밤만 들어온 신호등은 존재하지 않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딱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AI가 인식할 때 딱 카테고리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을 할 때 그렇잖아요. 딱 인식할 때 데이터를 아주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근데 그걸 안 가르쳐 주고 그냥 계속 신호등을 보여주면서 신호등이 뭐가 있게 무슨 색깔 보라색 신호등이 있을까 없을까 계속 퀴즈를 내듯이 하면 AI가 나중에 결정을 낼 수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오랜 시간과 비용을 쓴 후에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톨로지 같이 데이터 체계를 정의해서 의미를 민지 뒤편하고 껍데기를 틀을 짠 다음에 데이터를 넣어주면 아주 효율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가 딥러닝 같이 뭔가 피처를 인식하는 모델이 나오고 했지만 제일 큰 영향을 준 거는 이제 LLM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온톨로지 같은 경우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기반의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기반 기능이 나오다 보니까 온톨로지가 아까 정의하는 것들 다 언어로 정의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 안에는 중등, 초등, 고등 교육이 있어. 그렇죠? 초등 교육 기관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뭐가 있고 등등등 우리가 정의를 하면 학교 이름이 여러 개 있어도 이게 무슨 고등학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를 명확히 알 수 있죠. 사람의 개념이 그렇게 정립이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언어로 심볼릭 랭귀지를 잘 정리를 하게 되면 LLM이라는 게 언어로 먼저 성장을 하다 보니 잘 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어를 이용해서 언어로 보고서도 만들고 요약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렇죠. 그러는 생성형 AI가 나오다가 문제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말했지만 라지 멀티모달 모델로 발전을 했어요. 뭐냐면 이미지를 생성해요. 이렇게 된 그림을 만들어줘 하면 이제 언어로 입력을 받아서 이미지를 뱉어내요. 그러다가 이제 이미지 언어를 입력으로 받아서 영상을 뱉어내요. 그러다가 이미지를 넣으면 그게 또 영상이 돼요. 이미지를 넣으면 또 이미지가 돼요. 이 이미지를 넣고 사람을 4명으로 줄여줘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라지 멀티모달 모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데이터를 다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지능이 LLM을 바탕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고도화되게 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엄청 성능이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똘똘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어시스턴트 그렇죠? 코파일럿 뭔가 도와주는 도구예요. 그냥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에이전트가 나왔어요. 뭔가 좀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에이전틱 AI라는 프레임워크가 아예 등장을 해서 많은 개발의 에이전트들을 많이 만들어서 통제하는 이런 식으로. 뭐 AI가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신 게 있어요. 너무 피곤한데 요즘에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야 된다. 뭐 이러다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해야 된다. 이러다가 근래에는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해야 된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네스는 멍멍이들 우리가 끌고 다닐 때 이 목줄이에요. 왜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LLM한테 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카페 가서 먹을 거 줘 그러면 줄 수가 없잖아요. 똑바로 말해야 줄 수 있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같은 문제를 하더라도 배경을 설명해주는 컨텍스트를 줘야 되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됐다가 지금은 AI 모듈이 자동화돼 있으니까 얘네들을 통제하는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마리의 강아지를 잘 묶어서 데려갈 수 있듯이 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심축은 뭐냐면 AI가 발전해서 에이전틱 AI 스스로 뭔가를 하는 AI로 발전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변하고 있다. 이런 틀인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이전틱 AI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여러 가지를 체크하고 활동하는 AI가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만 받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을 영상으로 찍어서 이미지 입력을 받아서 액션을 출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고 쓰레기가 있으니 치워야지. 그렇죠? 이거를 옮겨야지. 아니면 이렇게 똑바로 세워야지. 이런 액션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피지컬 AI라는 게 그 소프트웨어를 사실 이제 하드웨어에 부착을 해서 나오게 되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피지컬 AI는 우리가 뭐 휴머노이드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휴머노이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조그만 장치 하나도 피지컬 AI가 될 수 있는 거고 물리적 상호작용을 하는 어떤 장치도 지능이 연결되어 있으면 피지컬 AI입니다. 그중에 휴머노이드가 이제 인기를 갖고 있고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거는 이름 자체가 휴머노이드고 사람같이 생겼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공장은 사람이 일하던 자리예요.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들어졌던 거예요. 거기에 사람의 모양을 한 로봇가 들어가서 그대로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사람을 위한 공장이 아니라 로봇을 위한 공장으로 다 새로 디자인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에 맞진 않겠지만 로봇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공장을 다 그렇게 짓는 거는 엄청난 캐펙스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먼저 대체해 나가고 나중에 공장 자체는 로봇에 최적화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머노이드 기술이 생기긴 났는데 굉장히 제어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이 높아지고 얘가 멀티모달 모델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그랬냐면 이미지를 받아서 이미지를 출력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멀티모달이라는 데이터 종류에 액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받아서 액션이 출력되는 거예요. 액션이 출력된다는 얘기는 로봇은 우리가 제어할 때 팔을 움직일 때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제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학습을 시켜놔서 출력이 액션 토큰인 거예요. 토큰을 어떻게 컨트롤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잡아서 옮겨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비전을 보고 랭귀지로 표현해서 액션으로 출력하는 VLA 같은 모델들이 나와요. 그래서 LLM이 시작됐다가 LMM이 됐다가 VLA 같이 여러 가지 변형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들이 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 실제 공장이나 생산에서는 물리적 환경과 꼭 인터랙션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지컬 AI의 구현이 다양한 형태로 필요해졌고 그 지능 수준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이 중요성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AGI 뭐 제너럴 인텔리전스가 간에 만에 얘기 나오지만 기본적으로는 에이전트로 가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AI의 주요 발전의 역사들인데 그 끝에 가면 챗GPT 모양이 있잖아요. 나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앞으로도 오래 걸리겠지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지수함수 그리듯이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속도가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새로 나오는 거를 다 트래킹을 못 합니다. 너무 많아서. 이 자료를 만들어 놓고 뭐 큰 라지 랭귀지 모델이 몇 개 나왔어요. 만들었더니 일주일 전에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6개 또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 그러니까 뭐 그냥 거의 매일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화가 굉장히 지수적으로 발전하다 보니 지능이 매우 똑똑해질 거라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제조에서 AI를 등한시할 게 아니라 이거 되게 큰 주제인 거예요. 마치 전기가 없다가 들어온 것처럼 안 쓰면 산업에서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위에 있는 표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챗GPT의 어떤 모델, 제미나이의 어떤 모델, 이렇게 큼직한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를 그냥 통합적으로 우리가 LLM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는 하지만 랭귀지가 이제 여러 가지가 된 거예요. 이미지도 랭귀지고 영상도 랭귀지가 된 거예요. 액션도 랭귀지가 된 거고. 근데 왼쪽에 위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근래에 나와 있는 건데 이미 4월 달에만, 이번 4월 달에만 한 10개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모델들이 새로 나왔어요. 지금까지 나온 게 10,000개가 넘고 아주 대표적으로 주목해야 될 만한 중요한 모델은 한 800개,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우리는 이미 모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몇 개밖에 없는데 왜 이 많은 걸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뭘 하든지 조그만 걸 하는데도 챗GPT를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 아닌 거예요. 비용 효율적, 목적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오픈소스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제약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응용에 잘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공구 상자를 열어보면 뭐 50개의 도구가 있지만, 그렇죠? 내가 지금 스크류 드라이버를 빼야 되면 일자로는 답이 없고 십자 드라이버도 해야 되고 그것도 크기가 다르고 길이가 길어야 되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이걸 잘 알고 쓰면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모델이 나오면 정답이 아닙니다만 이게 진짜 똑똑한지 쓸만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IQ 테스트 같은 걸 해요. 여러 가지 상대적 지표입니다. 절대적 지표는 아니지만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미 저 테스트하는 지표상으로 145 정도를 달성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 사이트에 가서 어떤 문제를 푸는지 물어보시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저희가 풀어봐도 실제로 해보시면. 근데 AI 모델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 정도 성능을 보이고 있고, 왼쪽 아래에 있는 버블처럼 버블의 크기는 이제 파라미터 같이 모델의 사이즈인데 점점 많은 모델들이 근래에 와서 어마어마하게 글로벌 경쟁자들이 출시를 하고 있다. 산업에서 응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AI 모델을 보면 뭐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걸 쓸 수도 있지만 방산, 그다음에 특수 산업 분야에서는 남의 모델을 쓸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나가거나 여러 가지 보안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소버린 AI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체 모델을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걸 정부에서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그런 식의 파생 모델을 만들다 보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델 자원들이 다 많아지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글로벌 AI 인덱스 지표에서 우리나라 모델들이 사실 이제 머리를 들여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AI를 매우 적극적으로 쓰는 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글로벌리 AI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쓰는지를 이제 조사를 통해서 나온 보고서의 발췌인데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런 제조 산업도 있고, 그다음에 소부장 관련 산업도 있고, 그다음에 AI도 적극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에서 세계적 리더 위치에 있는 것도 많고, 굉장히 AI를 쓰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산업에서 쓰고 있는데 AI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형 AI로 디자인을 하거나 패턴을 만들거나 할 수 있는 AI, 또는 뭔가 조금의 자율성이 들어있는 에이전틱 AI, 그 다음에 뭔가 엣지 AI라고 해서 모든 AI가 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판단만 잘하면 되고 어떤 기능만 잘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당시에서 돌아가는 그런 엣지 AI,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잘 구현돼서 쓰고 있고요. 피지컬 AI는 조금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많이 말을 하면 자꾸 휴머노이드 얘기만 하는데 휴머노이드는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기술입니다. 서 있는 것도 어렵고, 서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두 팔의 조작이에요. 팔의 조작보다 더 어려운 건 손의 조작이에요. 손은 촉감 피드백도 있어야 되고 학습해서 제어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고, 실제 산업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러면 에이전틱인 피지컬 이 얘기 왜 나오냐, 요거를 우리가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에요. 비전으로 보고 랭귀지로 추론 리저닝을 한 다음에 액션을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액션을 뱉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로봇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거는 이제 오픈 버전인데요. 클로즈 버전도 많지만 이건 학문적으로 연구는 오픈 버전인데, 실제 에피소드로 학습을 해서 저 물건을 옮겨 뭐 쌓아, 치워, 정리해, 서랍을 열고 뭐 정리,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미 유명한 회사들이 뭐 많은 걸 발표하죠. 근데 잘 보시면 오픈으로 쓸 수 있는 기술도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응용에 맞는 거를 만드는데 필요한 토대는 이미 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으로 만들어 쓰는 기술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픈은 아니지만 이거는 장벽이 있습니다. 만들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시장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커진 이유는 그렇게 이제 비전으로 랭귀지로 액션을 컨트롤해서 뭔가 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데 산업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니
휴머노이드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공장을 다 새로 짓지 않고도 사람이 하던 일을 사람과 유사한 기계가 들어가서, 그렇죠? 폼팩터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서 그걸 대체하고 자동화시킬 수 있으면 엄청 단순한 일조차라도, 그렇죠? 밤새도록 24시간 주말 내내 뭘 다 정리해 놓을 수 있다 그러면 생산성이나 관리성 입장에서 엄청나거든요. 그다음에 아니면 좀 위험하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조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랜드스케이프가 되게 다양해졌어요. 많은 기업들이 휴머노이드를 애를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요. 다만 문제는 저 휴머노이드 가격이 아주 비쌉니다. 싼 거 3천만 원? 근데 좀 애매해요. 활용성에서 싸다고 하지만 3천만 원이 굳이 싼 거 아니죠. 근데 보통은 몇 억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미 대중화되기에는 기술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생긴 휴머노이드 말고 피지컬 AI의 또 다른 응용은 간단한 움직이는 이동체 모든 게 다 포함돼요.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산업용 로봇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팔이 막 제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로봇들이 예전부터 굉장히 잘 만들어져 왔는데 요즘에는 여기에 지능이 통합돼서 굉장히 똑똑하게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산업 자동화에 그러니까 적용되기 위한 많은 플레이어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는 대표적인 이상적인 모양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잘 보시면 이런 산업에서 공작 기계는 저 휴머노이드의 파츠는 다 금속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감속기도 만들어야 되고 모든 부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소량 생산이지만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저게 몰드로 하는데도 한계가 생길 수 있고요. 몰드도 피니싱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공작 기계가 수요가 많아지고 그런 것들을 자동화돼서 하려면 공작 기계도 이런 전환을 해야 되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실제 많은 회사들이 저 휴머노이드를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 되게 어색한 게 있어요. 뭐냐면 굳이 왜 저런 모양의 사람이 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데다가 휴머노이드를 넣어가지고 힘들게 하고 있나? 왜 두 다리로 힘들게 걷나? 그냥 바퀴로 가면 되는데 바퀴가 훨씬 제어가 쉽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그러는 이유는 계단으로 가야 될 때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런 로봇을 따로 만들면 되거든요. 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휴머노이드가 뭐 손도 잘 쓰고 발도 잘 쓰고 계단도 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사람만큼 20년 동안 키워야 되고요. 그렇죠? 성인이 될 때까지 학습하고 트레이닝하고 다 한 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는 이상적인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산업에 적게 적용을 하고 사람이 하던 일을 자동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사람이 하던 모든 액션을 로봇으로 그대로 하려다 보니까 비효율성에 맞닥뜨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하고 있죠. 저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액션을 어떻게 구현할 거야? 그렇죠? 뭐 아틀라스 같은 로봇들도 이제 자동차 생산에 들어가서 도와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산업에 저런 지능이 구현되는 것들이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럼 제조 능력의 지능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중에 가면 공작 기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공작 기계 비즈니스에 있다 보니까 저런 모든 것들을 만드는 주요 어떤 중간 파이프라인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기존에는 저렇게 공작 기계는 사실 셀 방식입니다. 자동차 제조는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컨베이어가 지나가고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공작 기계는 약간 셀 방식으로 그 안에서 뭔가를 깎아내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형태로 동작을 해요. 근데 보면 오퍼레이터가 있고요. 가공물이 나면 그거를 정리하기도 하고 계속 정리를 하면 사람이 붙어서 일을 합니다. 가공을 할 때 이제 시간이 걸리게 되겠고, 근데 나중에 가면 오른쪽의 모습은 다크 팩토리 맨날 우린 얘기 나오는데 다크 팩토리라고 말한 이유가 사람이 있으니까 불을 켜놓는 거지 시스템이랑 통신으로 연결돼 있고 어차피 가시광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채널로 전파가 연결돼 있으면 다크 팩토리라는 건 불을 꺼놓을 필요가 그냥 불을 켜놓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자동화되는 어떤 미래 공장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렇게 되고 나면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 기계가 저 다니는 애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이 정보가 어떤 백본 시스템에 물리느냐, 어떻게 판단하고 제어를 하느냐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공작 기계는 그냥 셀에 어떤 저런 셀로 존재하고 중간에서 처리를 하고 연결해서 마지막 어떤 완성품이 나오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저때의 공작 기계는 그냥 컴퓨터인 거예요. 자율주행 차처럼. 근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안에서 뭔가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가공의 자율주행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이다 보니까 플랫폼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경우가 특이하게 본인들이 비즈니스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도 자기들이 만들고요. 이걸 적용할 비즈를 다 들고 있어요. 테스트도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로봇이라는 거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들을 바닥부터 만든 게 아니라 자율주행을 통해서 피지컬과 인터랙션하는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빨리 만들었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로봇들을 만들다 보니까 차 생산에서부터 인지, 제어, 판단 모든 것들을 다 하는 환경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 옵티머스가 이제 미래 이런 피지컬 AI, 특히 휴머노이드 형태를 적용하는 리더 중에 하나가 될 거는 이제 분명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만 있다는 게 아니라 이그젠플이 그냥 하나인 것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은 저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AI 스택이 있습니다. 여기는 왜 가능하냐면 실제 AI 모델도 자기들이 만들죠. AI 컴퓨터도 자기들이 만들고요. 데이터 센터도 세계에 손꼽히는 크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걸 다 해요. 본인들이 버티컬리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AI 스택을 가지고 있고요.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데이터를 구하기가 많이 어려운데 이것도 다 자기네 데이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시뮬레이션 지하학습하는 걸 이미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통합해서 물리적 형태로 가는 단계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오토메이션을 만들고 오토메이션을 넘어서 그냥 기존엔 자동화였는데 지금 자율화인 거예요. 자동화는 프로세스를 그냥 자동으로 계속 하는 거고요. 자율화는 그 이상을 가는 거죠. 자동화된 모듈을 연결해서 하는 게 자율화인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단계로 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제조지능화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휴머노이드 모양에 대한 것들이 목표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각종 산업 응용에 대한 것들이 필요해서 사실 이제 많은 회사들이 데이터라든가 모델이라든가 어떤 바디 피지컬 그런 팩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의 흐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럼 제조 에이전트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에이전트라고 말을 해놨는데 그냥 개념도로 그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에이전트라는 얘기는 결국은 CNC가 기존의 CNC 같은 공작 기계가 그냥 기계가 아니라 그냥 스마트 머신이 아니라 에이전트의 특성을 가진 그런 머신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결국은 뭐냐면 뭐 연결되고 컴퓨터 기능이나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건 뭐 당연한 거고요.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닌데 문제는 자동화 이상의 자율화가 되려면 주변과 상호작용을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모델링 돼 있어야 되고 그런 지능을 구현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복합 구조 가공이나 이전에는 이제 이쪽의 가공도 애디티브 매니팩처링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3D 프린터 같은 메탈로 제조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처럼 이렇게 깎아내는 서브트랙티브 매니팩처링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합되거나 복합적으로 셀들이 합쳐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이 굉장히 복잡해져서 최적화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매니팩처링이라고 보통 SDM이라고 말하는데 자동차 산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강조가 될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못 해왔는데 요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 (SDV) 이렇게 나오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제가 차를 5년 전에 샀는데 5년 사이에 12개의 기능이 늘어난 거예요. 제가 차를 새로 사거나 튜닝한 게 아닌데 그냥 업데이트를 했더니 기능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예전 차에서는 없는 거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은 업데이트가 돼서 뭐가 UI가 바뀌고 기능이 올라가고 OS가 돌아가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공작 기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노미가 이루어지는 오토노머스를 넘어서 오토메이션 이상의 오토노미가 되려면 일종의 컴퓨터 같은 개념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자율성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블록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병목이 되는 장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뭐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거는 일전 시간 4월에 오시면 피지컬 AI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화, 자동화를 위해서 어떤 정도의 작업을 현재 버전에 하고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가를 이제 일전 시간 4월에 가면 다 전시가 돼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얼리 스테이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스택까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산업 자율화, 자동화되면 자율 제조 에이전트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걔는 공작 기계 같은 하드웨어조차도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같이 자율성이 늘어난 에이전트로 모델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이유는 다크팩토리 같이 완전 풀 자동화를 목표로 하는 데 안에서 공작 기계는 그 환경과 상호작용해야 되는 에이전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기계 자체가 병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휴먼 인도로프에서 휴먼이 바틀렉이 되는 것처럼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 관련돼서 추가 자료나 이런 것들은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